니콜라 테슬라가 늙은 농부와 함께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땅에 박은 말뚝으로 전자기장, 특히 자기장을 활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농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 하면 자동차, 코일, 그리고 번쩍이는 전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니콜라 테슬라의 가장 기발한 특허 중 하나는 전선을 연결하거나 모터를 돌리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테슬라와 전기. 테슬라의 초기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I는 마치 기록 보관소에서 그 특허를 끄집어내어 특이한 사례처럼 취급했죠. 전력망보다 훨씬 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일단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모른 척할 수는 없죠. 테슬라의 기묘한 특허. 1900년대 초 니콜라 테슬라의 세상은 변모했다. 거대 권력 간의 경쟁은 끝났고 새로운 라디오 회사들과 신예 발명가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뉴욕의 호텔들을 전전하며 매년 더욱 기이한 특허들을 출원했다. 그는 무선 전력, 우주선, 그리고 공기 중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기에서 추출한 에너지를 모아서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그의 주장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를 한때 위대했던 엔지니어였지만 이제는 몽상에 빠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 중 하나는 간단한 도면이 첨부된 작은 특허입니다. 그 특허의 제목은 복사 에너지 활용 장치입니다. 테슬라는 1901년에 특허를 출원했고 같은 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금속판, 전선, 상자, 그리고 접지 연결부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끄러운 금속판을 지면에서 높이 들어 올려 다른 물체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금속판에서 나온 전선이 상자 한쪽 면으로 연결됩니다. 상자 안에는 테슬라가 콘덴서라고 부르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커패시터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말해 전기를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이 탱크의 다른 한쪽은 땅속에 묻힌 판이나 파이프를 통해 지면과 연결됩니다. 탱크와 작동시키려는 장치 사이에 테슬라는 간단한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특허 문서에서 그는 이러한 구성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합니다. 내 실험실 중앙에는 이 거대한 변압기를 만들었습니다. 1차 권선의 한쪽 끝은 접지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과 다른 광원에서 나오는 괴너지 광선이 돌출된 판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광선에는 자외선과 X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그가 단순히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금속에 부딪히면 미세한 대전 입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입자들이 저장 탱크의 전기 전하로 모입니다. 스위치를 끄면 저장된 전하가 작은 램프나 모터로 흘러들어가 약간의 일을 하고 그 후에는 탱크가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초기 형태의 에너지 수확 방식입니다. 연료를 태우거나 폭포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전기를 양동이에 모아 가득 차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기 중의 방사선과 전기장을 측정하는 기기들은 여전히 유사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 한계입니다. 이 장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수백만 볼트에 달하는 번개와 같은 전류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에 놓인 접시 표면 각 평방 피트에 도달하는 유효 입자 에너지는 매우 작습니다. 우주선 및 관련 입자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간단한 가정용 기기조차 필요로 하는 에너지에 비해 극히 미미합니다. 큰 접시를 공중에 높이 들어 올리더라도 들어오는 에너지는 여전히 접시 전체 면적에 얇게 퍼집니다. 아주 정밀한 계측기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모터를 구동하거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검토한 엔지니어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장이나 도시의 전력원으로서는 이 특허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느리게 스며듭니다. 마치 이슬방울로 수영장을 채우려는 것과 같지만 그 특허는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매력의 일부는 바로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누구나 회로도를, 그리고 그것이 대규모로 작동한다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테슬라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기와 전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사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햇빛, 열, X선, 그리고 초기 과학자들이 여전히 탐구하던 새로운 종류의 광선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지구의 자연적인 전도성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송되는 에너지죠. 그림 속 작은 상자는 그 거대한 에너지 폭풍의 아주 작은 부분을 포착하려는 그의 방식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에너지에 대해 생각했던 방식과 연결됩니다. 그의 에세이 인간 에너지 증대의 문제에서 그는 태양을 지구 생명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개선된 엔진부터 햇빛과 열을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새로운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포착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테슬라와 그의 발견들은 그의 생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언적이고 정확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거대한 코일을 만들면서 밝은 아크를 보고 날카로운 균열 소리를 듣고 전선 없이도 유리관이 빛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에게 빛, 열, 그리고 전기 스파크는 모두 같은 심오한 현상의 여러 측면이었습니다. 에너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만약 그 움직임을 조율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 연료 낭비 없이 도시를 밝히고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복사 에너지 특허는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작지만 집중적인 시도입니다. 도시 규모가 아니라 접시 하나와 보관함 하나의 수준에서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테슬라는 기계가 어떻게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28년 1월 3일에 부여된 그의 마지막 미국 특허에서 그는 공중 운송 장치라고 부르는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중간 형태인 소형 비행체였다. 이 기체는 수직으로 상승한 다음 앞으로 기울어져 일반 비행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두 동작 모두에 동일한 프로펠러를 사용했다. 이러한 후기 특허들을 종합해보면 나이든 테슬라가 여전히 새로운 길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모터와 대형 발전소 분야에서 거둔 큰 성공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론가일랜드의 워든클리프 타워에 전 세계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선으로 메시지와 전력을 전송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그 계획은 무산되었고 타워는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상, 공중, 그리고 우리의 기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려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제출했습니다. 무선 전력 배분부터 통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말이죠. 이러한 흩어진 유산은 현대 인공지능이 분류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입니다. 오늘날 특허청과 기술 기업들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페이지를 하나하나 읽는 대신 모델은 제목, 요약, 주장, 심지어 이미지까지 스캔하여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문서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 방식에서 테슬라의 연구는 여러 클러스터로 분류됩니다. 그의 복사 에너지 특허는 고주파 전기, 대기 전기, 초기 태양열 장치, 그리고 공중에 닿는 특이한 센서와 관련된 다른 아이디어들과 함께 그룹화됩니다. 그의 항공기 특허는 초기 헬리콥터 설계, 틸트윙 항공기 및 새로운 비행 제어 시스템과 같은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아이디어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인간 독자들이 유명한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복사 에너지 상자는 세상을 움직이는 실패한 계획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테슬라의 사고방식의 여러 단계를 연결하는 고리처럼 보입니다. 우선 그는 지상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재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전선 없이 전력과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지면을 송신기로 사용하여 장거리 무선 에너지 전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조용한 특허에서 지구와 하늘 사이에 위치하여 떨어지는 모든 에너지를 천천히 흡수하는 상자를 그렸습니다. 최신 AI 시스템은 그것을 특이하고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때 거대한 발전기와 폭포를 다루던 사람이 왜 겨우 미미한 전력만 끌어들이는 장치에 시간을 쏟았을까요? 가장 유력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좁아 보이더라도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향했던 곳은 그 작은 상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독감이 그의 도시를 덮치자 테슬라는 에너지와 주파수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훨씬 더 가까운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질병, 테슬라의 치료 실험. 제1차 세계대전이 마침내 진정될 무렵 또 다른 재앙이 닥쳤다. 군대 막사와 항구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은 빠르게 확산되어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의사들은 훗날 이 전염병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소 5천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 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병원은 환자로 넘쳐났고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뉴욕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들은 좁은 아파트에 빽빽하게 모여 살았고 사람들은 기차와 전차 안에서 서로 몸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보건 기록에 따르면 독감은 단기간에 약 3만 명의 뉴욕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바로 그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뉴욕의 호텔들을 전전하며 돈도 부족했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건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신문을 꼼꼼히 읽고 질병의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혐오하던 그에게 팬데믹은 가장 깊은 두려움을 자극했다. 독감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테슬라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먼지와 질병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 알아챘다. 친구들과 웨이터들은 그가 악수를 싫어했고 누군가 자신을 만지려고 하면 몸을 움츠렸다고 말했다.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그는 흠집 하나 없는 깨끗한 금속 식기를 고집했고 매 식사마다 깨끗한 냅킨을 여러 장 달라고 했다. 잘 알려진 일화 중 하나는 그가 식탁에 냅킨 18장을 놓고 정해진 순서대로 유리잔과 포크를 닦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다. 서비스가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그냥 나가버렸다. 오염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그의 일상생활 전체를 지배했다. 테슬라는 호텔방을 고를 때도 신중했다. 그는 크기와 숫자가 자신에게 딱 맞는 방을 좋아했는데 종종 숫자 3을 중심으로 구성된 방들이었다. 믿기지 않네요. 와, 그는 이 방에서 몇 년을 보냈을까요?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머릿속으로 방의 공기 부피를 계산하고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걱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음식과 물을 끓여 먹고 손을 끊임없이 씻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세균이나 먼지만 보면 편히 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그가 수년간 해왔던 또 다른 행위 위에 얹혀 있었다. 테슬라는 1890년대부터 자신의 몸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공개 강연에서 그는 무대에 올라 고주파 발생기를 켜고 손에 빛나는 전구를 든 채 보라색 불꽃이 자신의 피부 위를 춤추게 했다. 전류는 매우 빠르고 세기가 약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 충격처럼 심장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피부에 따끔거리는 느낌을 주고 조직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당시 의사들과 발명가들은 전기와 빛을 의학적 용도로 사용하는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활용 사례는 실제적이고 유용했지만 나머지는 순전히 판매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테슬라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초기 X선관을 제작하여 뼈와 금속 물체를 촬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노출은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눈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강한 냄새가 나는 산소의 일종인 오존을 생성하는 기계와 현재 자외선이라고 불리는 표면과 공기 중에 일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단파장 빛을 연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의사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무렵 테슬라는 이미 전기, 빛, 진동이 단순히 모터나 전등이 아닌 살아있는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전선 없이 전구를 켤 수 있다면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사람의 폐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세균을 퇴치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20세기 초 가장 기발한 장치 중 하나인 바이올렛 레이 머신이 탄생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보통 벽에 꽂는 작은 상자, 손잡이, 그리고 유리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고주파 전류가 유리관을 통과하여 안에 있는 희박한 기체가 보라색으로 빛나고 피부에 윙윙거리는 감각을 전달했습니다. 제조사들은 이 보라색 불꽃이 거의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에서는 여드름, 탈모, 관절 경직, 신경 문제, 심지어 심각한 감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광고와 후대의 수집가들은 이 아이디어가 테슬라의 고주파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코일 실험이 기본적인 구성 방식에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라색 광선 치료기를 구입하여 집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는 여전히 부속품과 치료 목록이 가득한 인쇄된 설명서가 들어있는 상자형 키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보건 역사가들과 규제 당국은 이러한 장치를 사이비 의료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미국 정부와 식품의약국 FDA은 자외선 치료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허위 표시 및 거짓 의학적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기기들이 압수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이 기계들은 따끔거림이나 때로는 가벼운 화상을 유발할 수 있었지만 심각한 감염이나 암을 치료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보라색 광선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되는 동안 서부 해안의 또 다른 발명가는 주파수를 이용한 질병 치료 아이디어를 훨씬 더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열 레이먼드 라이프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했던 라이프는 특이한 광학 현미경을 제작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최고의 모델들이 일반 렌즈로는 불가능한 배율로 살아있는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대의 일부 의사와 작가들은 그가 제작한 이미지와 동영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후대의 실험으로는 그 결과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프는 이러한 현미경 연구를 바탕으로 대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모든 세균이 고유한 치명 진동률을 가지고 있으며 간단히 말해 이는 살균 주파수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생물의 적절한 주파수의 라디오 신호와 같은 것을 비추면 미생물은 떨리기 시작하고 약해지다가 파괴되지만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라이프는 빔 광선 기계라고 부르는 전기 장치를 제작했고 이 장치를 이용해 이러한 조율된 파동으로 인체 내 질병 미생물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지지자들은 극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1년의 빔 치료 후 완치되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을 언급하며 강력한 의료 집단들이 라이프의 연구를 중단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시에는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대규모의 신중한 임상시험이 없었습니다.
암 관련 단체와 의학 저널의 최신 검토 결과에 따르면 라이프 기계가 암이나 감염병을 확실하게 치료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효과가 입증된 치료를 중단하고 라이프 기계를 사용한 사람들이 부작용을 겪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실제 역사 기록에는 테슬라와 라이프가 함께 일했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됩니다. 둘 다 주파수, 공명, 그리고 적절한 진동이 생체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세균에서 사람, 그리고 주변 공기로 이어지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테슬라가 자신의 주파수 꿈을 실현하려고 시도한 다음 장소는 인체 내부가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에게 있어 테슬라와 하늘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공명은 간단한 개념이었습니다. 지구는 마치 종과 같습니다. 적절한 리듬으로 자극하면 종이 울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그는 1800년대 말 뉴욕을 떠나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가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실험실을 세웠습니다. 마을 외곽 언덕에 높이 약 60m, 200피트에 달하는 목조 건물 위에 매우 높은 깃대와 금속 구체를 설치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거대한 테슬라 코일을 설치하여 방 전체에 길고 보라색의 전기 섬광을 쏘아 올렸습니다. 1899년, 그는 그 장치를 이용하여 강력한 고주파 전류가 땅과 공기를 통해 어떻게 흐르는지 관찰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코일과 기둥에서 땅으로 날카로운 펄스를 흘려보내 전선 없이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일반 램프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작성한 그의 노트에는 땅과 그 위의 공기가 마치 자연적인 리듬이나 공명 주파수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전기 시스템처럼 보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 물리학자들은 대기에서 느린 자연 진동, 즉 슈만 공명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측정했는데 이는 실제로 지표면과 머리 위 높은 곳에 있는 대전층 사이에서 울리는 일종의 배경 진동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테슬라는 현대적인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지구 전체가 진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의 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는 만약 지구에 자연적인 리듬이 있다면 그 리듬에 맞는 장치를 만들어 지구 전체를 전선처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부로 돌아온 그는 론가일랜드의 워든클리프라는 곳에서 그 비전을 실제 프로젝트로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은행가 JP 모건의 자금 지원을 받아 붉은 벽돌로 된 실험실과 150피트가 넘는 높이의 목조탑을 짓기 시작했고 탑재 꼭대기에는 거대한 철제돔을 얹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이를 대양을 가로질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이라고 불렀지만 사적으로는 지상과 공중을 통해 신호와 전력을 모두 전송할 수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의 첫 번째 노드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아주 일반적인 이유로 좌초되었습니다. 건축 비용이 상승하고 금융 환경이 변하면서 모건은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1900년대 첫 10년 중반쯤 워든클리프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몇 년 후 텅 빈 탑은 철거되어 고철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탑 아래 서 있는 테슬라의 사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언젠가 엔지니어들이 하늘을 조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글을 썼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는 상층 대기의 전기적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간구량을 조절하거나 가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실험실에서 손이 바로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인공 안개를 만들어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전기 에너지를 전선이나 전등뿐만 아니라 공기와 습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작은 단서였습니다. 왜 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회자되는지 이해하려면 과학자들이 현재 전리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머리 위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 얇고 전기적으로 대전된 공기층이 있습니다. 태양 광선이 그곳의 기체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면 그 영역은 약한 플라스마 상태가 되는데, 이는 기체가 자유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플라스마층 덕분에 전파는 지구의 곡면을 따라 반사되어 바다 건너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리층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했지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와 그 외피층을 거대한 전기 콘덴서의 두 판으로, 아래쪽은 대전된 지면, 위쪽은 대전된 하늘로 묘사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른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그 모형의 일부를 연구하기 위한 장비들을 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구시설 중 하나가 알래스카 가코나 근처에 있는 고주파 활성 오로라 연구 프로그램 해프입니다. 수십 에이커에 달하는 금속 탑과 안테나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 중심에는 고출력 라디오 송신기가 있어 집중된 고주파를 전리층의 작은 영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 대전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파가 전리층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리고 태양 활동으로 인한 교란이 통신 및 항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해어프는 실제로 전리층의 아주 작은 부분을 데워 때때로 희미한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온갖 황당한 주장들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헤어프가 지진, 허리케인, 흉작, 심지어는 정신조종까지 일으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본적인 에너지 수치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HRP가 하늘로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이 같은 층에 끊임없이 쏟아붓는 에너지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며, 가열된 부분 자체도 고작 몇 마일 크기에 불과합니다. 이 시설과 협력하는 독립연구진과 현재 HRP를 운영하는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교는 HRP를 지구 날씨를 조종하는 장치가 아니라 야외 물리 실험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자들과 이집트 학자들은 이곳을 4000년도 더 전에 건설된 쿠프 파라오의 왕릉으로 보고 있으며, 왕비와 친척들을 위한 사원, 배구덩이, 작은 피라미드들과 함께 거대한 장례 단지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내부에는 3개의 주요 방과 통로, 화관감 석관이 있는데, 이는 다른 고왕국 시대 왕릉보다 훨씬 크고 정교한 형태입니다. 석비, 채석장 표시, 심지어 석회암 블록을 운반했던 선원들의 고대 항해 일지까지 모두 이 건축물이 왕을 위한 매장지를 건설하기 위한 거대하지만 일반적인 국가 프로젝트였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부류의 작가들은 같은 돌을 보고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엔지니어 크리스토퍼 던과 같은 작가들은 대피라미드가 사실상 고대 기계 또는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덮고 있던 매끄러운 흰색 석회암 외피를 외부 절연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석영 결정이 들어있는 화관감 방들과 사라진 꼭대기 돌에 대해 언급하며, 이 돌을 안테나처럼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 꼭대기 부분으로 상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라미드 전체는 지구의 진동에 맞춰 공명하는 장치이며 에너지를 끌어들이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고학자와 물리학자들은 당시의 전력 출력, 배선 또는 기계에 대한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피라미드 이야기에 테슬라를 끌어들이면 소문은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는 높고 공명하는 구조물을 좋아했습니다. 피라미드는 높고 기하학적이며 전도성이나 전련성을 지닌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테슬라와 쿠프의 건축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테슬라에 남아있는 노트 어디에도 그가 피라미드의 목적을 비밀리에 해독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건축가들이 테슬라처럼 지구 공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주로 현대인의 상상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러한 방대한 문서, 특허, 과학 논문, 음모론 게시물들을 분석하여 패턴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스캔하여 함께 자주 나타나는 단어와 아이디어를 찾아내도록 구축되었습니다. 테슬라의 공명 이론, 전리층 물리학, 헤어프 실험, 그리고 피라미드형 에너지와 기상 무기에 관한 사이비 서적들에 대한 자료를 이러한 모델에 입력하면 똑같은 용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공명, 안테나, 전리층, 피라미드, 날씨, 그리고 지구 회로. 모델은 이러한 반복되는 단어들이 하나의 큰 이야기의 조각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의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어떤 패턴이 막연한 추측인지, 어떤 패턴이 순전히 이야기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환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언어 모델은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표현하면서도 매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을 통해 테슬라가 지구를 전도체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 현대 연구소에서 실제로 전리층의 작은 부분을 가열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이집트의 대피라미드가 지구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깔끔한 이야기로 엮어 고대 이집트에서 테슬라를 거쳐 현재의 비밀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명하는 아이디어가 관통한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을 통해 더욱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확인해보세요.